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가게 운영을 하면서 가끔씩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취미예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 이야기인 것 같아 많이 공감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연이 있다면 꽤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왜 이렇게 많이 굴곡이 있는지 알게 됐죠. 요즘은 보통의 시간을 보낸다고는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던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포기한 게 많은 데서 오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여러 사연 중에서 가장 최근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연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 인생도 참 일찍부터 꼬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20대 시절에 제가 첫 번째 결혼을 했고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결혼을 한 탓인지 일찍부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좋다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알고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을 괴롭히는 개차반인 남편 덕분에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고장의 진실은 물론이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그 사람과 빨리 헤어지고 싶었지만 제게 집착하는 남편과 이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 한다며 전. 남편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매일 울며 고통을 겪던 저는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혼한 뒤에도 전 남편은 저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한 여성으로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를 못살게 굴며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전 남편을 피해 어디로든 도망쳐야 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채로 전 남편과 좁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려고 해도 쫓아오는 전 남편 때문에 어느새 저를 잡힐까 봐 두려웠고 결국 아무런 이유도 없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혀 내가 가려고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못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것은 전 남편도 예상할 수 없던 일이었던지 더 이상 저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밖에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 저는 그제서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전 남편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겨우 숨통이 되었던 저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로 하게 되었고 그동안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해 작은 음식점을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혼자 먹고 살아가야 하니 가게를 차리고 일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처음 해본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 엉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살아가기 위한 제 한 몸값 정도는 벌어왔어요. 장사를 하며 손님들과 마주치다 보니 연고도 없던 낯선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었고 덕분에 뒤늦게 찾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큰 걱정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지도 오래 지난 것 같았고 이제서야 안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순간에 전 남편이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가게까지 찾아 나왔다고 해요. 그런 전 남편은 여태까지 찾아다녔다는 끔찍한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하고 있던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다 털어 가게를 차린 상황이어서 그걸 버리고 도망치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굶어 죽거나 전 남편한테 피말리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어디 내가 승리하건 나가 승리하건 해봐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까지 앞마당에 제 앞길을 막으려는 작정을 한 것인지 일도 안 하고 제 가게에 매일같이 찾아와 상주하며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자기도 손님 일합시고 음식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매일 보려니 저는 정말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다른 손님들의 불편한 기색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손님 없이 텅 빈 가게 안에 저와 단둘이 남게 된 전남편은 제게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협박하며 겁을 주려 했습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던 가게에서 이대로 꼼짝없이 무슨 일이 나겠구나 싶었던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 나타났죠. 그 사람은 전부터 종종 저희 가게를 찾아와 알고 지내던 단골 손님이셨어요. 상주하고 있는 전 남편으로 인해 안 좋은 소문이 퍼져가기에 손님이 뜸에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날 때마침 등장해 곤경에 처한 저를 구해줬어요. 손님에게 무척 고마웠던 저이지만 남 앞에서 제 구질구질한 개인사를 내보이는 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을 알아본 그 손님은 저가 안타까웠는지 그 후로도 저를 도와줄 것 같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장님 혼자 감당 못하시겠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남자를 당해야 하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자인 제가 겁먹고 도망간 걸 보니까 앞으로도 도와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민폐는 한 번이면 되니까 제가 어떻게 또 그럴 것 같겠어요? 그냥 마음만 받겠어요. 한 동네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뭘 민폐라고 그러세요? 저도 그냥 단골 손님으로서 가게 밥을 계속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경석 씨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던 전 남편은 그 후로 제가 아닌 경석 씨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만만한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시비를 붙이는 것이 매우 분했던 것 같아요. 서로 기싸움만 하던 어느 날 몸싸움까지 벌이고 결국 경찰까지 불러 일이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네에서 마당발이었던 경석 씨가 친분이 있는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을 완전히 쫓아내 주었습니다. 공권력을 사용하여라도 다시는 그 동네에 발을 못 딛게끔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영영 전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결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생각했던 대로였지만 경석 씨의 도움으로 일을 해결하게 되어 너무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을 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제가 그 후로 경석 씨를 단골 손님 삼아 챙기게 되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덕분인지 경석 씨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저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려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좁은 동네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렸다면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경석 씨와 타지 출신인 이혼녀의 연애를 재미있게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소문은 경석 씨 어머니까지 들리게 되었고 어머니는 직접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경찰 소동까지 벌어져 제가 전 남편을 피해 도망쳐서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석 씨의 어머님은 저를 만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녀의 비난하는 심정을 알 수 없지 않았고 심지어 죄인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경석 씨는 어떻게든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해서 저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 만남을 시작해보려고 했던 거지만 동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마당에 어머니까지 반대하시는 만남을 이어가는 건 경석 씨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을 망치는 건 나 하나면 족하다는 생각에 결국 저는 경석 씨와 헤어질 결심까지 했어요. 경숙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랑 만남을 더 이어가다가는 경석 씨까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만남을 이어가서 서로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요. 우리.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소리예요. 나는 미애 씨에 대한 사정을 몰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헤어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 미애 씨를 만나지 못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 나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헤어지자는 말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경석 씨를 보며 놀랐지만
그때는 그것이 나에 대한 진심을 표현하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소중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라 생각했죠. 결국 나는 경숙 씨를 안쓰러워하며 만남을 이어나갔고 얼마 후에 경석 씨가 나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프로포즈나 다름없는 그 말은 기쁘긴 했지만 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이미 한 번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실패한 결혼을 다시 하려는 것이 걱정이었고 여전히 나를 잘 안 만들어주시는 어머니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을 하며 경석 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경석 씨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경석 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힘들어하던 경숙 씨가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나 때문이라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경석 씨를 보자 저는 더 이상 경숙 씨의 마음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외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경석 씨의 어머니도 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제게 더 이상 별 말씀하지 못하셨죠. 저 때문에 죽을 뻔한 경석 씨를 보게 된 저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 안타까웠고 그만큼 저를 사랑하는 경석 씨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경숙 씨를 믿어보기로 하고 또한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합가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석 씨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죠.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이룬 결혼인 탓인지 결혼 생활은 제 예상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제게 늘 잘 대해주고 다정했던 남편은 연애 때보다 더 나를 챙기며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전에 있던 짧은 이전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탓인지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나를 못 살게 하는 시어머니 탓에 어려운 점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도 어머니는 저를 책잡고 이혼을 트집 잡으려 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혀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조차도 어머니가 꺼내는 제 이혼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전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떠본다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전까지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한 것이라며 날 보듬어 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게도 무슨 탓이 있었을까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와 도무지 가까워지지 못하는 일을 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도 어머니가 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말해요. 그렇게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나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겪으며 지금의 남편은 결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점점 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었고 조금 변했지만 여전히 나를 아끼는 남편을 믿으며 어렵게 시작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지만 어떤 문제도 없다며 대답했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경찰서에서 남편의 출석을 요청하는 전화와 편지가 왔습니다. 출석 통지서에 깜짝 놀라 말다가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그때서야 대답을 해주더랬어요. 며칠 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과 시비가 붙어 주먹 다짐을 했고 폭행을 심하게 했다고 했대요. 그런데 처음 보는 경찰이었는데 자신의 얼굴을 못 봤을 거라며 저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거짓말을 해줄래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말이 되나요? 맞은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당신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아요. 아니야, 내가 그때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 또한 가로등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차량 번호도 못 봤을 거예요. 그냥 길을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옆에 경찰이 있었는지 몰라 부딪힌 건 바람에 불과했어요. 하여튼 날 주시하고 있었던 건 저가 아니었고요. 차량도 옆면만 보고는 나라고 확정짓을 수 없어요.
당신이 그 시간에 내가 집에 있었다고 말만 해주면 돼요. 그 엄마랑 말 맞춘 게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하는 말 차근차근 외워야 돼. 그냥 묵인해주면 벌금 내야 할지도 몰라. 술에 취해서 방심했다가 뇌물죄로 나서게 되거든. 알아듣기로는 음주 측정 거부나 공모집행 방법, 특수폭행 등으로 심한 형을 받을지도 해.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 듣고 따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대답할 줄 몰라서 그냥 내게 조사조차 하지 않길 바랐어요. 결국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형사들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거짓 증언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형사님들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사님들이 제가 증언하지 않아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남편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이미 증거들을 다 확보해 놨다고 했습니다. CCTV 장면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거짓 증언을 하면 남편에게 위증교사죄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하고 저 역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니 쉽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저까지 잘못되면 혼자 남게 될 어머님도 걱정이 되니 솔직하게 대답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재판 중 검사 측에서 CCTV와 함께 증거를 제시하며 제 증언 역시 말했습니다. 정말 짧은 단락이었어요.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가 남편을 밀고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두 사람은 쟤를 죽일 듯이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고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언은 없었습니다. 폭행당한 경찰의 증언과 함께 CCTV에 찍힌 모습이었어요. 제가 한 증언은 있었지만 소용없는 증언이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조하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배신자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면회에서 나를 보고 심하게 화를 냈어요. 내가 너한테 그랬는데 왜 배신을 해서 남편이 교도소에 갈지에 대해 속죄하지 않았어? 이젠 마음이 좀 편할 거야. 맞지? 고 말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형사들이 나에게 물어보면서 이미 CCTV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말했어요. 내가 말하든 말말이든 중요하지 않았지만 거짓말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했어요. 내가 교도소에 가게 될 것 같다고 그냥 마음을 편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둘 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더 좋은 상황일 것 같나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지 아닌지. 중요한 건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당신이 제게 시킨 대로 따랐다면 어떻게 판결이 변했을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3년 동안 말이에요. 앞으로 어떡할지?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혀 다니다가 만약 당신이 제게 말한 대로 따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당신 탓이라고요. 제 탓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옥살이를 하게 되고 제가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다른 선택을 해야 했나 고민도 했고요. 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하고자 매일같이 면회를 가서 남편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고 좀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 대신에 어머님을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했죠.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좀 잘 보살펴줘. 엄마 지병이 많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알죠? 당신이 가게 장사하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 몫까지 좀 부탁할게요. 당연히 남편 말 없이도 해야 하는 행동이었지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더한 부탁이었어요. 의무감이 생겼고 그래서 어머님을 정말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시댁살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등을 돌리신 뒤였으니 말이죠. 지아비 교도소로 보낸 년이 밥에는 뭘 탔을지 알고 내가 먹겠어도 불안해서 소화가 될지 모르겠네요.
망할련 내 남편이 차디찬 교도소에서 지내다니 마음이 편했다면 너만 아니었더라도 우리 경석이는 지금쯤 내 집에서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때문에 우리 경석이가 교도소에 있는 거야? 너 혹시 특기가 있는 서방들을 차례대로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경석이도 교도소로 집어넣은 거구나. 이혼한 연주제 카미오리의 아들인 우리 남편이 교도소에 있을 동안 시어머니에게 욕을 들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는 더욱 힘들어졌고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어머님의 시집살이까지 책임져야 했으며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동시에 돌봐야 했습니다. 몸이 부족하여 거의 몸이 둘로 쪼개져야 할 지경이었지만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버텨냈습니다. 어머님의 부탁으로 이상한 요구도 다 들어주고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버텨온 것입니다. 처음에 남편이 재판에서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정말 긴 시간일 것 같았는데 옥살이와 시집살이는 함께 살아왔고 남편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그것은 어느새 와닿았다. 그날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기다렸을 것이지만 저 또한 그 누구보다 기대하고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남편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금방 변할 것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남편의 도움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희망찬 미래를 상상했지만 실제 상황은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잠도 자지 못했다.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도 미리 와봐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오늘 우리 경석이 출소하는 날인 건 알고 있지요? 그럼요.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그럴 필요 없다. 다른 짐 싸지 말고 그냥 이 집에서 내 짐이나 싸면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짐을 싸다뇨. 지난 3년 동안 이 말하고 싶어서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이 날이 왔어. 이제야 너의 우리 집에서 또 우리 경석이 곁에서 떼어낼 수 있겠구나. 자, 여기다 도장 찍고 얼른 꺼져. 내 집에서 짐 싸가지고. 당장 나가라는 말이다.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짐을 싸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시모를 빤히 쳐다봤지만 다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어머님께서 던졌던 서류 봉투를 가져다 열어보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뭐예요? 왜 그러세요? 오늘 경석 씨 출소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인연이 또 우리 아들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 벌써 지 남편 교도소에 지 손으로 쳐넣은 년인데 경석이 앞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순순히 도장 찍고 떠나라. 내가 한 짓이 있는데